안녕하세요. 나랑 이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알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하지 않아도 알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하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텐데,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글을 한 편 썼는데, 우리 대학원의 선배 한 사람이 꼭 애매하게 말해놓고는 알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그게 말 습관이더라고요. 뭐 걸핏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 교수 돼가지고 학생들 잘 가르치겠나? 수업 시간에도 계속 모르는 소리 해놓고 뭔 말인지 알지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이 책에 썼거든요. 사람들 중에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심리가 뭘까요? 정말 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동의하라는 뜻이에요. 동의해라. 모르겠습니다. 이갈 용기 있는 제자들 아니면 동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는 체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내가 한 수 올라가는데. 그것도 권력이네요, 선생님. 권력이네. 파워. 옛날에 대통령이 하는 소리 임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면 밤새도록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안다고. 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 근데 내가 레지던트 할 때 경험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임 교수가 그 바로 밑에 있는 조교를 전임 강사 시켜줘도 얼마든지 될 그 이력이 충분한데 조교가 전임 강사는 안 시켜주고 맨날 구박해. 그럼 나는 이제 레지던트 때니까 레지던트 교육 1년 차니까 얼마 때도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그 전화를 초독회도 하고 원강 원서 강독도 하고 뭐 사례 연구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이래 하면서 어떤 대목이 나오면 날 쳐다보고 알지 이거 이러더라고. 그럼 나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안다 소리도 안 하고. 이 말은 그 조교를 혼내려고 하는 소리예요. 얘도 아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이 말을 그렇게 애들러가지고. 야, 쟤는 알아. 너 모르면 돼? 쟤도 아는데 너는 몰라.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혼내네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조교가 우리 선배지. 보자고 그러지. 선생님이 너한테 아나 물을 때 너 정말로 아냐? 내가 무슨 소리인지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모르는 게 내가 알면 말하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애들로서 그 사람을 좀 야단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줄 그 선생님이 왜 모르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나를 이제 앞세워가지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끼리 얘기할 때 이거 알지? 이러면 내한테 이제 동조해주라 그 말이야. 내 얘기에 동조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는데 일조가 되어달라. 그런 거죠. 그걸 보면 선생님 이 말을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말처럼 복잡한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듣는 게 사실은 좋은 사회인데, 그대로 들어가지고는 바보돼.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눈치가 빨라야 되겠네요, 그죠? 눈치가 빨라야 되겠어요. 무슨 뜻으로 저걸 묻는지. 눈치를 가면 좀 이제 부정적인 게 섞여가지고.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의 깊이를 말하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읽을 수 있을 내용을 좀 쌓는 게 좋겠다. 진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하면은 동의 좀 해줘 이런 뜻을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데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참 우리말이 어렵고. 어려워요.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선생님 진행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남의 눈치 안 보고
좀 내 하고 싶은 말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그렇게 살려면 한국 떠나야죠. 진짜 우리 사회에서는 눈치 있는 사람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고 할 정도로 뭔가 다른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야 된다. 하면 아 하고 척척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거 참 어렵다, 그죠? 척하면 아 할 수 있을 정도면 네. 엄청난 정서적인 밀착이 있어야 돼요. 아, 정서적인 밀착. 그게 정서적인 없이는 밀착. 예. 정서적인 밀착이라는 게 관심이잖아요. 네, 관심이 네. 있어야 저 사람이 할 때는 무슨 소리다 하는 걸 알잖아요. 네. 그거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이 시간에 해주셨단 말이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부부들이 나와서 각자 소지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정서적 밀착이 가장 적었던 젊은 세대는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 틀리고 정서적 밀착이 아주 높았던 어르신들은 제가 알겠습니까 하고 다 맞추고 그러는 게 정말 아 해도 하고 알아듣는 그 경지라는 건데. 그 요새 내가 그 아내하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얘기 할 때, 이제 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 말을 내가 하려고 딱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을 해요. 사모님이. 그건 너무 신통하더라고. 예, 그래. 내가 그 말 꺼내려는데 그 말을 딱 해요. 아하. 그래서 내가 옛날 텔레비 본 걸 생각하면서 뭐 결혼해서 60년이나 살았으면 그 정도 툭 하면 척해야 되겠고. 네. 선생님, 저도 저희 아들한테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아들은 사실 16살이니까 저랑 산 게 16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아들 하나를 두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 키울 때 선생님은 자녀분을 키울 때 이렇게 엄마 치마 폭처럼 아버지 그 바지 안이 아니라 자유롭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처럼 저 또한 제 삶에서 아들을 키울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 옛날 광고에 보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것처럼 네가 뭘 해도 좋다. 아빠의 이 정서적 유대만 안정되게 가져가자 하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선생님이 사모님한테 느끼시는 것처럼 내가 눈빛을 보면서 뭐라 하려면 얘가 아빠 물? 어떻게 알았어? 아빠 지금 라디오 켜자는 거지? 하고 이불 깔까?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5글자의 답을 찾네요. 정서적 밀착. 이건 꼭 부부 관계가 아니라도 부모 자녀 관계나 대인 관계에도 정서적으로 밀착되면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것은 정서적으로 밀착되면 무엇인가 또 다리 하나가 있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건 그 사람의 패턴을 정서적 밀착을 통해 안다는 걸 거예요. 그렇지. 정서적인 밀착에 가깝다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을 내가 아는 거예요.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좀 이거는 뚱딴지 같은 비교지만은 우리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할 때 멧돼지를 잡으려면 어디 가서 잡아야 되겠어요? 산소 깊이 들어가서 잡아야죠. 아니 깊이 들어가는 게 멧돼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참 우문한다 이 그게 사냥꾼은 그 길목을 안다 그 얘기예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밀착이 돼 있으면 아버지의 길목을 알아. 길목을 아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살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가 그런 걸 너무 잘 맞추면 조금 혼돈을 줄 필요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틀리는구나 하는 것도 고급 기술인데요. 한 가지쯤은 심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옳다고 이렇게 그건 또 생각 못했습니다. 그거에 빠질 수가 있어. 자만해. 그러니까 설령 맞더라도 내가 이제 틀리는 걸로 트릭을 한두 번 써가지고
나도 틀릴 때가 있구나. 오늘 저녁부터 한두 개 한번 섞어봐야 되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 지가 더 생각한다 이게. 더 생각한다. 요 예외는 또 뭘까? 이 패턴은 뭘까? 하고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자만할 게 아니구나. 그렇지. 참 꿀팁을 주시네요. 정서적 밀착과.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너 참 똑같다. 동창들이 분명히 40년 지났으면 뭐 사회적으로도 달라지고 뭐도 같은데 너 옛날이랑 똑같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똑같아요. 만나면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만나면 중학생. 그게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남녀 학급이 달랐어요. 근데 동창회를 해보면 말이지. 남녀 서로 네가 어쩌니 다 어릴 때 막 친했던 것처럼 그때는 그냥 서먹서먹했을 수도 있는데 네가 어땠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래 모여보면 말이죠. 성적 순위로 그때 공부 못했다면 말이지 돈을 얼마나 벌고 말이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또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그 앞에서는 작아져. 그래서 내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내가 친했던 애가 셋이 있어요. 삼총사 비슷한. 하나는 우리 집 옆에 살았어. 우리 집 옆에 살았는데 그때는 6.25 이전에 평양에서 내려온 가족이라. 전부 6가족이. 방 하나. 옛날 그 한옥 방이라는 게 크지 않잖아요. 작죠. 거기에 다 단칸방에 그냥 6명이 살아. 그리고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말이지 맨날 두들겨 맞아. 선생님한테. 그때 체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직 하면 방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이래 누벼줘서 덜 아프라고. 덜 아프라고. 요새 어머니가 더 나긴 하겠지만. 학폭으로 신고하죠. 그래서 나는 걔가 하도 가난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는 내가 어른이 돼서도 보살펴 줘야 될 애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한 애는 엄청 가난해요. 또 가난해. 또 가난해. 가난한데 뭐가 장기냐면 공부를 1등을 해. 체육을 해도 1등이고 축구를 해도 1등이고 야구를 해도 1등이고 모든 1등. 놀이를 해도 여기 붙으라 그러면 전부 걔한테 가서 붙지. 가난 빼고는 모두 1등이네. 가난한 것도 1등. 가난도 가난이라고 지가 안 생각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딱 나가면 고구마 삶아가지고 팔고 그래. 그때 말씀하셨던 고구마 팔던 그 친구구나. 얘하고 내가 셋이거든. 셋이 만나면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렇던 애는 가난했잖아. 내한테 뭐를 묻냐면 너 프로이드 책 뭐 이거 읽어봤냐 이래 물어. 그 친구는 나는 그게 전공인데 지가 그때는 공부를 더 잘했거든. 셋이 모여가 밥을 먹으면 내가 이거 평생 미기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걔가 제일 부자야. 그 걔가 늘 돈 내. 그러니까 이 셋이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사정으로 돌아가. 그 사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참 그래서 신기하다. 똑같다는 말이 그래서 똑같다는 말이. 제가 캐나다에 한번 갔었어요.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 교민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70년대에 캐나다 온 사람하고 80년대 온 사람, 90년대 온 사람은 주제가 다 다르대. 이야기 주제가. 한국의 70년대를 캐나다 와서 산대요. 80년대를 살고 90년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 의미, 가치관 그걸 캐나다 와서도 그대로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떠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성적이 아니라 놀이 아니겠어요. 그럼, 놀이기 때문에 놀이 특징으로 서로 관계를 규정하는 반면 중고등학교 가면 성적이니까
이전에 쌤하고 대담할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장군이 뭐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다가도 그렇지. 이제 이거는 저 공부를 그때 잘하던데라고 한 약간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는 것은 그때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돼도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때 수줍던 애는 지금도 수줍고 또 괜히 말이 많던 애는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고 그 또 돈을 밝히던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밝히고 뭐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 어떤 태도, 버릇 이런 것들은 변하기가 엄청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4.19를 자꾸 논하지만은 네네. 4.19 같은 그런 개인의 영향을 줄 만큼 큰 어떤 계기가 없이는 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네네네.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집에도 많은 패턴들이 바뀌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누군가 온다 그러면 꼭 마스크를 다 쓰게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오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여간 불편하지 않거든요. 가족 외에는 자꾸 마스크를 쓰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공원을 아내랑 산책하는데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마스크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쩌다가 빼잖아요. 불안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시 쓰게 돼요. 그럼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마스크 같지만 마스크를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로 달라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이거 지금까지 잘 됐던 사업이 네. 코로나 이후는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요. 지금은 생각도 못했던 어떤 직종이 네. 히트를 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저는 그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길 삶의 변화 중에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변해야 되는데 조금은 변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하. 오프라인 대학에서 가르치는 수업 방법. 네네네. 그것이 온라인식으로 바뀔 거죠. 네. 이미. 네네. 그걸 조금 더 선생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오프라인 대학에서 하는 수업 방식과 온라인 대학에서 하는 수업 방식은 뭔가 차이가 있다고 확실히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선생님? 그게 이제 현대 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옛날은 하늘 쳐다보면 눈으로 쳐다봤지 망원경으로 쳐다봤나요? 그렇죠. 네. 망원경이 나오고부터 망원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없던 게 생길 수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다면 생긴 걸 활용해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흑판에 걸칠 써가지고 가르치던 게 네.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네. 온라인 수업으로 다 했잖아요. 네네네. 온라인 수업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온라인 수업이 더 나은 거예요. 네. 재택근무잖아. 그렇죠. 오가는 시간 없고. 꼭 학교 가서 그 시간만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바빠서 못 들으면 네. 녹화해 놔두고 나중에 들으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내가 80년도 초에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거기서부터 그 불란서, 니스, 남부 지중해까지 이제 쭉 한 40일간 여행을 해봐서 놀란 것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벌써. 네. 청소년들이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무조건 학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청소년한테 지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던 또 이제 청년들도 또 네. 가다가 또 안 가. 예. 그 왜 안 가냐고. 예. 결혼해야 된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또 여유 생기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졸업
기간이 없어. 평생 교육이에요. 네, 그러네. 지가 들어가서 네. 소정의 학점만 따면 그때 졸업하는 거예요. 21살인데 이제 초등학교 나왔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되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고 너무 놀래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평생교육 개념으로. 지금 한 2, 30년. 우리는 딱 4년 만에 졸업 안 하면 납치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기한이 딱 6년, 뭐 3년, 3년, 그렇죠. 4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야, 그거야말로 발상의 전환이고 새로운 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는 변화가 교육에도 있을 것이다. 사교육은 이게 워낙 덩치가 크고 오래돼서 금방 변화가 어렵겠지만 먼저 대학 교육부터 그 모양과 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그렇죠. 네.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긍정적으로 된다면은 사교육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조금씩. 그게 위로부터 변화가 아래로 변화를 이끌어 올리는 그렇죠. 그런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고, 제가 한 번씩 놀라는 거는 여기 쌤하고 대담을 하러 오면 예 없이 선생님이 굉장히 큰 소리로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뭐 세바시라든지 좋은 그 인기 있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여기서도 또 유대학 학생으로 등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즐거우세요? 매번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매번 듣는데 네. 내가 그거 듣다가 손자한테 그 주의 들은 적이 있어. 그래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 유튜브는 절대로 듣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네. 나를 검색하면 내가 그 유튜브를 몇 번 들었는지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할아버지는 태극기 부대다, 촛불 부대다 이렇게 재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저도 그거 느꼈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봤던 유튜브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난 그걸 몰라서. 네네. 그래서 내가 난 지금 뭐 국무총리 할 처지도 아니고 하니까 관계없다. 네. 내가 보는 거는 태극기를 보던 촛불을 보던 그걸 곧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그것대로 듣고 그것을 뒤집어서 내가 다시 생각한다. 생각해보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태극기를 봤다고 하더라도 촛불을 보는 거예요. 촛불을 봤다고 하더라도 뒤집으면 태극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계속 보는 거다. 이제 그런 설명을 줬는데 그래도 손자는 내가 불안하잖아. 그렇죠. 선생님, 이건 뭐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A라는 주제를 보면 그 뒤에 유튜브를 열면 A와 관련된 것들이 가득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보면 운동에 대한 게, 축구를 보면 축구에 대한 게. 선생님의 알고리즘은 무엇일까? 선생님이 주로 보시는 유튜브의 그 주제랄까? 요즘 공부하시는. 나는 그까지 이제 실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력도 안 되니까 내 스스로 어떤 그걸 찾아가지고 그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이 틀어주면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틀어주는 것은 내가 이제 요청해서 틀어주는 건데 그 요청을 내가 많이 알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요청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들어 내가. 뭐요? 응? 주제가 뭔가 이게 저는 궁금해요. 주제가 젊은 사람이 하는데 비교적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해. 비교적 논리. 근데 이제 그것도 오래 듣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논리를 또 알겠으니까 알고 그다음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한테 들은 얘기를 내가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야. 내가 유튜브에 실제로 안 들어가더라도. 저도 그 방법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교적 저는 나이 드신 분이 논리적으로 하는 걸 듣고 제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짧게 정리되는 것은 이 대담을 보시는 분들도 선생님이 하시듯 제가 쌤 말씀 듣고 하려는 것처럼 선생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를 뒤집어서 또 생각해 보시고
이걸 뭐 데쳐 먹고 볶아 먹고 삶아 그렇죠. 먹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그럼요. 그걸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시고 그럼. 더 성숙해지시는데 숙성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큰 기쁨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 산실 함께 나눠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그 맑던 하늘이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네, 날씨마저 숙성된 느낌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들 또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 추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너랑 나랑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